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원 변호사, 허성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안기옥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 여성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로 꾸려질 모양입니다.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이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30억 중에 한 10억은 새로운 변호사 보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뭐 변호사나 다른 분들은 다 사임을 하고 네.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근데 두 사람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그 대비를 하기는 그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특히 네. 이제 기록이 12만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12만 쪽에 대해서 나눠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 변호인단이 절대로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지금 10억을 갖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 돈을 얼마로 받을지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신뢰라든지 믿음 또는 애정이 있어야 더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단순히 비용 문제는 아니고 그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이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억울한 점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 그게 이제 앞으로 이 향배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동 자택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67억 5천만 원인데 내곡동 집을 사는 거는 2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40억 원 정도의 돈이 현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용하는 돈이 왜 10억밖에 없을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은 10억 원 정도의 예금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50억 정도를 가용 금액을 갖고 있는데 왜 변호사 비용을 10억밖에 못 쓴다고 얘기할까? 나머지 돈으로는 과연 뭘 할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가용 금액을 이렇게 딱 10억 원으로 정한 것은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토론으로 추론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10억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무엇보다 내곡동 자택, 국가정보원 또 내곡지구 파출소에서 걸어서 20분 이내 거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후에 삶을 여생을 보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만 보면 저 집이 굉장히 위치도 좋고 박근혜 전 대통령 취향에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집을 갖다 고른 게 금매로 이제 삼성동 집을 내놓고 고른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 전에 이미 대통령은 임기를 끝나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경호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으로 때 이제 간다고 한 이유가 경호 문제였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골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차익이 39억인데 10억이라는 거기는 측근의 말이지 저희들이 믿을 수는 없고요. 또 뭐 네. 어떤 분은 무료로 변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익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쓸 거는 본인이 정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저 집을 그냥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앞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집 같이도 보이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 지역구가 있었지만 강남 부근에서 거의 뭐 카드를 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를.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고른 것 같고요. 또 경험 문제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그냥 섣불리 뭐 금매로 내놓고 뭐 편의를 봐서 샀다고 하는 이런 추론들은 조금 오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도심 속 전원 마을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에 대한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고 경호상의 편의성도 있지만 저 약간 언덕 빠진 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대한 경호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뒷부분이 이제 굉장히 힘든데 뒷집은 이미 샀습니다. 21억을 주고. 그거는 이제 경호실 예산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고 예산이기 때문에 나라 네. 재산입니다. 그걸 샀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유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호할 사람들의 이제 숙소 또는 뭐 교대 장소 또는 식사할 공간 이런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도 수월했고 뭐 어쨌든 최적의 퇴임 이후의 장소가 아닌가. 뭐 지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 보고 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던 것이다. 원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경호팀하고 국정원팀이 사절을 알아보러 여러 곳에 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네. 그것 때문에 잠시 문제화되기도 했지만 원래 집권 4년차가 되면은
퇴임 이후의 공간을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중에 제일 적절한 고른 것이 역대 정권의 관례입니다. 네. 현재 내부 리모델링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는 토요일쯤 짐을 뺄 계획이었는데요. 정원 같은 곳에 단장을 하느냐 분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동도 그랬고요. 과거에 신당동도 그랬고요. 정원이 있는 집을 조금 본인 나름대로 원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추측이거든요. 당연히 뭐 우리가 아파트보다는 네. 정원이 있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손이 많이 가죠. 네. 관리비도 많이 가고 리모델링을 해도 정원 자체뿐만 아니고 안에 내부 구조도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이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미 그 뒤에 그 경호원 사태까지 다 준비를 한 걸로 비춰봐서는 네. 이 그 집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동 자택 관련해서는요. 매매계약 체결자가 당시에는 최순실의 어머니 아니겠느냐. 임선희 씨죠. 근데 4억 5천만 원 이걸 직접 수표로 한 번에 지급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술소서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금액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수표로 이제 임선희 씨가 줬다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네. 최태민 일가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 주장이 나오는데 근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전을 해봅니다. 만약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10억 정도가 필요했다 그러면 자 장충동 집을 판 돈에다가 일단 이 최태민 씨 일가의 돈 4억 5천만 수표를 주고 네.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그 인척들이 돈을 뒤에 뭐 현금이든 수표든 최태민 씨 일가 임선희 씨한테 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워낙 옛날 얘기 때문에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걸 갖다 입증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의혹을 보이는 거는 왜 4억 5천만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의 부인이 지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건 임선희 네. 씨가 이제 매매 계약하는데 자기가 가서 했고 임선희 씨가 이제 자격 수표를 줬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매매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억 5천만 원이 임선희 씨 돈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 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 저것만으로는 네. 그 최순실 씨 일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대줬다. 그렇게 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아마 혹시 가능하다면 저 4억 5천만 원의 출처까지도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임선희 씨나 아니면 최순실 쪽에 나왔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지금 그런 추정이 더 확실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추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어쨌든 경제 공동체 때문에 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저것뿐만 아니라 98년에 이제 대구 달성에서 천 보궐선거 나오실 때 그때도 5천만 원씩 해가 2억 5천만 원을 거두어서 갔던 거 아닙니까? 임선희 씨 차에 직접 싣고 그런 정언들이 이미 나와 있고 2007년 선거 때도 이미 그 사무실을 최순실 씨가 구했고 여러 차례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은 뭐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가족 그 달성군에 구했던 아파트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뭐 운명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제가 짧게 반론 하나만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뭐 백화점 가서 화장품이나 무슨 이런 편의품을 갖다가 본인 돈으로 사서 주고 한 거는요. 정말 적당치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경제 공동체고 한지갑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그 과거에 그 선거는 96년입니다. 네.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재판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는 굉장히 쉽게 무혐의나 무죄로 판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물증을 만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건 법적 개념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공동체가 되려면 돈이 최순실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로 가고 우리 부부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최순실 씨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이 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스폰서 내지는 무슨 부정한 정당에서 뇌물을 준 사람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경제 공동체를 보기 쉽지 않은 않습니다. 5월 초에 재판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이 논의도 역시 그 재판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의 최순득 씨, 그러니까 최순실의 언니와 나눴던 전화록, 대화록을 보니까요. 26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참 명구한 마음을 담아서 보는 분들은 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26일 날 통화한 내용이 네.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태블릿 PC가 그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도 당황했을 것이고 최순실 씨도 굉장히 당황했던 때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573회에 걸쳐서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직후에 딱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박 전 대통령하고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달라 이렇게 했더니 장시호 씨가 나는 안 되고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게 좋겠다.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 윤 전 행정관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서 전원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순득 씨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순득 씨가 나와서 직접 다 진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최순득 씨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최순실 씨한테 분명히 전해진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들어오기가 어렵거나 들어오기 싫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라. 뒷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갖고 바로 네. 최순실 씨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네. 말씀대로 저도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 아마 들어와라, 안심해라. 그렇게 혹시 전달이 되지 않았나? 뭐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했건 뭐 언니나 장시호 씨가 했건 안 그러면 최순실 씨가 들어올 리가 없죠. 해결된다니까 들어오죠. 안 그랬으면 지금 딸처럼 멀리 도망가 있었을 겁니다. 암 수술 받고 요양차 딸과 제주도에 있다라고 하는 최순득에게 박 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야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정작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면종복배는 아니었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데요. 박 전 대통령이 너무 속칭 까탈스럽다. 가사 도우미까지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면 최순실씨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장시호 씨와 함께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나는 대통령 시킨 대로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최순실 씨는 나쁜 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최순실의 그동안의 진술 쭉 보면 정말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안 보이는 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죽을 죄를 졌다고 했는데 특검이 부르면 가지도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안한 듯이 행동했는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난 대통령 시킨 대로 심부름만 했다? 그러면 왜 최순실 씨 집에 최순실 씨 부동산에 있는 하남시 근처에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왜 입시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최순실 씨가 받아봅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을 줬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최순실 씨는 굉장히 경제적 동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익에 밝은데 이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디스한다? 네. 정말 저는 이분이 무죄인지는 마지막에 법정에서 판결 내려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을 때 최순실 씨가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계약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관계였을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되거든요. 네. 진짜 존경하는 관계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녹취록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팍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의견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으로. 그런 것들로만 봤을 때에도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좀 이용하는 관계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룡차 안에서 최순실 씨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옆에 있던 어머니 임선희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지가 공주인가 봐, 공주인 줄 아는가 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 관계라는 게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또 뭐 본인이 없을 때는 또 중간에 좀 서운한 이야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험담도 네.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가 없이 그러나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과 피가 갈리는 것 같아요. 박지만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 누나를 도와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게 해줬던 그 집을 파는데 여전히 기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홍선열 회장은 여전히 아는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게 보면은요, 서강대 인맥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사가 이제 그 박지만 씨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고, 그거를 이 박성열 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일종의 차명 거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박 전 대통령이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가 얘기한 걸 보면은 그 내곡동 그 자택의 어떤 사진을 자기가 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집을 만약에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면은 홍선열 회장을 통해서 좀 미리 구입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고 있는 관계였다면은 네.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만약에 지금 박지만 씨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67억에 가까운 돈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과연 이게 그 차명 거래가 가능한 돈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박지만 씨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데, 다만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네.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지만 씨가 그렇게 그 홍 회장 이름을 통해서 매수하는 식 그렇게 했으면 전부 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되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그런 리스크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뭐 홍 회장이라는 분이 뭐 박지만 씨가 알건 모르건 건 상관이 없거든요. 뭐 박 전 대통령 집 사는 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맞물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길 뿐이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기 좀 어려운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사법적 조치까지 이 논의가 흘러가고 있네요. 어쨌든 홍 회장은 박지만 회장과 친분을 계속 이어온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박지만 회장은 앞으로 누나를 내가 돕고 모시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박지만 씨와 홍성열 회장이 만약에 알았다면 저는 박지만 씨가 이제 권유했을 수는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 매입 시점이 지금인 이유는 뭐냐면 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집을 갖다가 골랐다면 어차피 퇴임 후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을 이사가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변호사비든 뭐든 간에. 그래서 계약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박지만 씨 입장에서도 이 집을 갖다가 이 홍 회장이 사가지고 손해를 본다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위치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 코멘트를 보면 오히려 싸게 샀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저 위치가 초등학교 뒷문 바로 앞에 있고 전철역에서도 가깝고 삼성도요 그 앞에 있는 L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올랐다는데, 그렇다면 이 홍 회장 입장에서도 샀다가 되팔아도 손해볼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어쨌든 누나를 위해서 권유했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때문에 집을 팔았다는 건 저는 뭐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게요. 이 형제간, 가족 간에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사건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준다고 해서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뭐 그게 상속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이 뭐 연 매출 1,000억을 하는 그 기업의 회장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저 정도 뭐 집을 안 팔아도 누나의 변호사 비용 정도는 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집을 파는 문제는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과정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매수자가 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뭐 과연 그만한 재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분이지, 어떤 경우에도 뭐 이거 70억 가까이 달하는 걸 법인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 사이에 애초에 몰랐던 건 아닐 것이다. 뭐 어느 정도 이 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인 정도는 되는 사이라고 봅니다. 네. 그 집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것도 고려가 돼야 될 거를 보이고요. 또 뭐 박지만 그 회장 입장에서는 뭐 누나를 네. 큰 누나를 모시겠다 하는 거는 늦었지만 또 그 한편으로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봐서는 다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그 내곡동 집을 사고 남은 돈이 뭐 변호사 비용일 것이다. 뭐 그거보다 더 많은데 뭐라 그러죠? 우리가 턴키로 정해서 했을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변호사 비용으로 찍은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쓰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그 쓰임새가 많이 필요했겠죠. 집 당장 뭐 인테리어 하는데도 아마 몇 억은 좋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편, 내 편, 가족도 있지만 오늘 공판에서도 이렇게 편가르기가 중요했을까 귀를 의심하게 하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공판이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전에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진용 전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그럼 대통령께서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또 퇴임한 후의 말이 달라지는 거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공판 속보를 전합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성향조사, 소위 A, B, C로 분류하는 공무원들, 내보내야 될 사람, 전보해야 할 사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네요. 만약에 오늘 공판에 나온 증언이 맞다면 말이죠.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된 거는 그거거든요. 블랙리스트 이제 건 중에서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은 것, 그것이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기소가 돼 있는데, 네. 이제 그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해서 수석을 통해서 이제 장관의 시장을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정진철 인사수석은 자기는 그런 것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나 김희범 문화부 1차관의 그 특검에서 진술하고 서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뭐 그 양쪽의 진술의 네. 신빙성에 관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갖고 사실관계보다도 법률적인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급 공무원 같은 경우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그거는 신문 보장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 네. 그 66조 그 단서에 보면, 따라서 그런 경우에 사표 받은 것이 불법이 그 형사처벌 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지금 공무원 분류를 저희가 한번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자의적이 아니었을까. 내 마음에 편치 않았으면 대구 출신이라 좌파에 온전적이다. 이거 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디서부터 저런 분석이 나왔는지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또 우리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을 성향을 분류한 거 보면은 저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도 세월호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부 공무원들도 성향 분류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식의 어떤 진짜 터무니없는 기준을 갖다가 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김종전 차관이 2014년 9월에 취임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김진철 비서관이 이걸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급, B급, C급으로 문화부 네. 공무원들을 분류를 해서 A급은 내보내야 될 사람, B급은 전보해야 될 사람, C급은 주의나 경고를 해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성향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나쁜, 죄질이 나쁜 행위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줄 쫙 섰을 거 아니겠어요? 줄 쫙 서고 나는 이미 포기했다 그러면은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바깥으로 밀려났을 것이고, 공무원 인사 기준 자체가 아예 다 허물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표 받을 때요. 퇴근할 때 사표 받으라고 이렇게 시계까지 지정을 해주나요? 상당히 꼼꼼한 분들이 위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두 갈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일단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이 장관, 전직 네. 장관이 김종덕 장관이란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희범 차관이 이제 전 차관이 한 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희범 전 제1차관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 와보니까 뜻밖에도
청와대의 인사수석이 불러가지고 정진철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문체부의 직원들 분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으로 공무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청와대가 이렇게 ABC 그것도 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성향을 분류해서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향을 해가지고 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반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진철 인사수석 비서관은 또 법정에서 일부를 부인합니다. 제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수석이 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삼청동 팀이 오히려 삼청동 팀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제3의 비밀 조직이나 또는 정무수석 비서관 산하의 일부 직원들이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분들의 기준은 얼마나 문체부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 성향에서 저 사람은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아니 대구 출신이 왜 좌파에 온정적입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비논리적인 게 저도 아버님이 대구인데 대구 출신이 좌파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단히 비이성적으로 대통령한테 잘 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공무원 기강을 파괴한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비서들은 장관, 차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청와대 일부 직원들한테 저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니들이 평가해.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가는 대구라서 온정적이고 엘리트지만 좌파다. 이런 식의 평가로 운영됐다면요. 이건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유난히 흥분하시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가라앉히시고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네. 김희범 차관을 김종 차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고 그건 정정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왜 문체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인사분류를 한 게 우리가 이제 문체부에 그 왜 그렇게 집착했는가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네. 이름이 바로 최순실 씨잖아요. 최순실 씨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그렇지 않고 꼬장꼬장한 사람. 이런 것에 관한 구분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뒤 배경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만약에 이게 청와대에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거쳐서 다 했다면은 전 부처에서 다 이 관련된 뭔가 네. 뭐 선언이라든지 제보가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유독 문체부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배경에는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그 의도 하나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최순실의 그런 사업상의 편의를 위한 그 두 개의 목적이 맞아떨어져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공무원 벌써 공무원 사회가 이제 항상 그 우리가 인사고과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재채점을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역량 내지는 실력, 능력, 일처리 뭐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게 잘라낼 사람, 그게 어떤 일에 그 사람의 그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향에 의해서 분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아함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거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성향에 의해서 구별을 해서 쳐냈다면 결국은 인사에 올려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트에 의해서 이게 자리 배정을 한 게 아닌가 해서 매우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장관, 차관 또는 1급 공무원 이상이라면 몰라도 그 밑에까지 했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문 근데 보장이 지금 되는 그렇게 공무원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행이 된 것 이 같은 상황을-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체육국장과 체육과장 같은 경우는 정유라의 말에 대한 보고서 문제로 기억나는데 B 처음에는 B 같습니다. 전보해야 될 사람 전보됐다가 A 돼가지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거는 어쨌든 물증은 재판에서 뭐 법원이 채택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체부는 실제로 시해까지 했다는 것들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과장, 국장들이요. 정말 고시합계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까지 갔는데 이분들도 가족이 있는데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인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가지고 자른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A를 받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A는 내보내야 될 사람이니 참. 얼마나 수모였겠습니까?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인 모르게 벌어진 일이라고 할까요? 조윤선 전 장관 벌써 옥중 생활이 석 달을 넘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만 오늘 공판에 남편 박 변호사가 법정을 함께 지켜줬다고요. 저 얼굴이 전 깜짝 놀랐는데 저 사진이 오늘 좀 화제입니다.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좀 힘들어 보이는 표정인데요. 저 사진과 과거의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조윤선 전 장관을 알던 분들은 마음이 참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조 장관께서는 어쨌든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들은 상당한 분들이 저것 가지고 구속까지 되겠느냐고 했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 판결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분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실하게 좀 진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굴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게 얼굴이 오히려 나쁜 게 정상인 거죠. 사실 바깥에 있으면서 화려하게 살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자기를 가꾸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구치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좀 안쓰럽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오히려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조윤선 전 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이제 곧 보석 신청이 돼서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서서히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래도 함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인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은 그 구속기간 이제 재판이 부대에서 6개월 내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유죄 또는 무죄를 한다고 하면 그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대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연기해서 박 전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을 같이 선고를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곧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오히려 보석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차게 되면은 결국은 만기 석방이 돼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이 선고를 같이 한다고 해서 추정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게 사람을 또 구속할 수는 없어서 아마 법원에서 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풀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저번에 지금 다음 달 21일 내에 무조건 나오는데 보석 신청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우군이 생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 못하고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참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단 구치소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면요.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할 자료도 모으고 또는 자기가 주체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언제 나오느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목매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 말고 지금 안종범 두 명 있지. 안 비서관하고 이 비서관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봉건, 이재만 전 비서관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사라졌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정호성 비서관이 그 고백을 한번 했습니다. 나가게 되면은 영원토록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만큼 이제 나머지 비서관들에 비해서 충성심이 아주 강한 비서관이라 봐야죠. 네, 숙명이라고 본인이 또 표현을 했죠. 자, 이제 대통령은 나의 숙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분들 순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분이 두 분입니다. 홍준표, 심상정 후보인데요. 먼저 홍준표 후보는 이제는 2위도 따라잡을 수 있다. 요즘 계속 TK, 영남만 파고 있습니다. 까막눈 어머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 호소했던 그 장면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내 고향 여러분들 그 T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 대구 방송 보니까 30% 안 나오더라고. 그 말이 안 되죠? 고향 분들이 적어도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박정희 리더십을 강조하고 제2의 한강 기적을 일구자고 했던 홍준표 후보 구미에 가서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요. 이거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홍준표 후보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2등할 것 같다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론조사의 트렌드만 보면 홍준표 지사는 상당히 올라오고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지만 보수 쪽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르신들이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창피해서 나서지를 못했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숨어 있지 말고 우리도 나가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현장 분위기가 나온다는 게 어제 서문시장, 물론 저 서문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고 어제 저 화면을 보고 자유한국당이 고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직표 아니에요? 예, 조직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플러스 왜냐하면 자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보면요.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던 상주 청송 그쪽을 보면 9만 명 그러니까 53% 내지 4% 어마어마한 투표율인데 거기서 80% 이상이 보수표를 찍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김재원 자유한국당 후보 있죠.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떨어져서 무속 나온 성윤환 후보 있죠. 바른정당 후보 세 분을 합하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1000명, 2000명을 하는 거지만 그것은 9만 명이 표심을 보여줬는데 80%가 넘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TK의 여론조사와 현장의 투표율은 괴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지사가 대구 가서 어쨌든 간에 업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할 겁니다. 홍준표가 올라오는 것은 나한테는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가 일부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는요, TK 일명 집토끼, 영남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한테 80%만 몰아줘도 청와대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그 유세 일정 때문에 아들 결혼식도 불참을 하겠다고요? 내일 모레입니까? 사흘 뒤입니다. 사흘 뒤에 이제 아들이 결혼식을 네. 올리는데요. 왜 이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꼭 하필이면 결혼식을 할까? 뭐 약간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이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잡힌 일정을 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저는 서문시장 유세가 나름 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보수층이 뭔가 이렇게 바닥 지지 여론 자체가 좀 꿈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렇지만 서문시장 유세나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보면 역시 과거에 그 새누리당부터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선거를 계속 이겨왔던 전략통들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문시장 유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조지표 잠깐 말씀하셨지만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여요. 지금 대구 경북 일부 보도에 따르면 TK 지역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수 표심을 막 자극하는 발언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문시장에 가서 하필 서문시장 중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뭐 경찰 추산으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한꺼번에 확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나 포인트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략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국민들한테 뭔가 변화가 있구나 TK에서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 하면은 홍 후보 쪽의 어떤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2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대구 방송국에서 한 TBC 여론조사는 대구 경북 지역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샘플 수가 그 지역만 가지고 1000개를 넘는 거고 리얼미터는 200개가 넘지 않아요. 대구 경북. 그럼 어느 게 더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높은가 했을 때 TBC가 했던 게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대구 경북 민심에 관한 한 민심의 이제 추이를 오히려 저게 더 잘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럼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잘 나타난다는 게 현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TK 보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TK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처럼 그렇게 뭐 열광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고 그 결집이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동남풍아 불어다오, 동남풍아 불어다오였거든요. 그럼 동남풍이 그냥 부느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뭐 안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내내 지금 홍준표 후보는 안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사이다나 콜라 같은 시원한 발언이 되어서 결집을 가속화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총장님, 저희 뉴스NUC의 최경민 PD가 여론조사 방법 차이가 있어서 유무선, 유선이 있는데 TBC는 유선 100%라서 조사 오히려 방법 그럴 차이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분석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내 쪽으로 한 명이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밥 회동을 하면서 조원진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지금 이제 새누리당, 과거의 그 새누리당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중심에서 만든 새누리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인데 조원진 후보가 이제 춘천에 유세를 갔다가 김진태 의원을 만나서 국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이 쓴 그 SNS 글을 보면 김진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조 후보 우리 같이 홍준표 후보 만나자. 그랬더니 됐다. 홍준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만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당신이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것만 보면 지금 김진태 의원이야말로 태극기에 거의 상징처럼 된 분인데 이분도 이제는 홍준표 후보를 돕고 있고 조원진 후보는 어쨌든 나름대로 태극기의 어떤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 홍준표 지사 쪽하고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단일화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구 경북의 지지율 같은 거는요. 언제든지 좀 차이가 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저 정도의 지지율을 대구 경북에서 나온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투표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는 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적인 정당입니다. 여기에는 조직이 굉장히 강하고 오늘도 박지원 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뭐 좋겠다. 돈과 조직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지역구에 유세차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조직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은 강하지만 일부 지역은 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지지율로.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높지만 안철수 후보는 어떤 또 다른 이벤트나 어떤 후보 개인기를 통한 미디어 선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아들 결혼식 영상 편지 하나 띄워줬다고 하네요. 잘 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어쨌든 영남 TK를 계속 돌고 있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홍준표 후보는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상정 후보인데요. 이분 또한 파죽지세 아니겠습니까? 일명 심알찍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던데요. 이제 심상정을 알게 되면 심상정을 찍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또 한 명의 영화 감독이 합류를 했습니다.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요. 국제적으로 꽤 이름이 나신 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범죄가 되어야 아무 걱정 없이 자기 소신껏 이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진보정당 또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구현하는 가치, 그 가치에 공감한다면 당연히 그 표를, 그 의지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때 광장에 나가보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설레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던 그 기억, 그 시대 정신을 구현시키자는 심상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아가씨, 설국열차, 친절한 금자씨로 유명했던 박찬욱 감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20대에서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지지층을 확보하면서요. 심상정 간단치 않은 내공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딸이 이제 대학생에서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쨌든 TV토론 보고 자, 심상정 정말 잘한다. 저 사람은 뭐 앵커 같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다음에 유승민 정말 아깝다. 내가 정말 이 보수 쪽에서는 찍겠는데 난 진보기 때문에 유승민을 찍지는 않지만 잘한다는 말이 많고요. 또 하나 문제는 또 보수지지자들도 지금 심상정을 칭찬합니다. 정말 박수 보낸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심상정 후보가 돼지 뭐뭐뭐 때문에 홍준표 후보한테는 질문도 안 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 낮은 후보하고 말을 안 섞다 보니까 본인 발언할 기회가 많고 심상정 후보한테 걸리면 정말 박살나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를 갖다 공격을 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심상정 후보의 인기는 거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같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지자들이 저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게 어떤 여론에 보면
우리 지금 넉넉하니까 일부 좀 나눠주자. 진보 정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심상정 후보의 지금 선전은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다원화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어게인 그 권영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2002년도에 권영길 당시 이제 후보가 굉장히 네. 선전을 했잖아요. 선전하고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말이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그게 한꺼번에 확 꽂혔거든요. 네. 그때 진보정당 사상 최다 득표가 나왔죠. 4%가 조금 안 되는. 3.9가 나왔죠. 예,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당시에 권영길 후보가 내세웠던 가치가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걸 우리 사회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심상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 격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뭐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1강 1중 뭐 3약 구도가 되든 1강 2중 2약 구도가 되든 뭔가 이렇게 그 정도 구도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한국 정치사를 또 새롭게 쓰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양강 구도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안 찍어도 문재인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보층이 있다면 심상정에 몰릴 수 있다. 이거 문재인 후보 측에 함께 하셨던 부총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나 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네. 역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표가 나눠지는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1강 2중이라든지 뭐 나머지 약으로 가는 이런 구도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진보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동안 늘 그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가면 마지막 가면 언제나 뭐 자진 사퇴처럼 사퇴를 해줘야만 하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뭐 한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뭐 그런 한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은 뭐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열심히 달려주는 것도 한국 정치사의 큰 발전이라 이래 봅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은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있겠죠. 네. 그리고 선택해야 될 유권자들이 사표 심리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안 찍어도 된다는 표심으로 가느냐 거기에 네. 따라서 결정될 거라 봅니다. TV 토론에서는 역시 잘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유승민 후보. 그런데 옆에 있는 의원들이 한둘씩 사라지고 있다. 홀로 오늘 국토대장정에 합류도 합니다만 유담 씨가 믿을 건 가족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로에서 함께 유세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곤 했었는데요.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일부 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이 한국당으로 이탈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유담 씨는 아버지는 원래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담 씨가 어쨌든 SNS나 인터넷상으로서는 스타입니다. 네. 어쨌든 뭐 다른 후보들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지지율에 비해서 어쨌든 후보의 가족이 저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는 드물 정도로 유명한데 문제는 정치의 냉혹함입니다. 네.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승민 후보의 근처에는 국회의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 중 일부는 선거 후를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네. 유승민 후보가 훌륭한 분이고 TV 토론을 잘하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지나치게 낮게 되면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바른정당에 속해 있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참 정치는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나 이 심상정 후보처럼 진보 쪽 지지율을 합해가지고 몫이 굉장히 크면 나름대로 심상정 후보처럼 뭐 동성애 같은 소재로 해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수, 홍준표, 지금 유승민 후보를 합해도 문재인 후보만큼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눠줄 몫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지금 정말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 미래의 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되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유담 씨의 유승민 후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목소리 어떻게 담았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홍대에서의 유세 장면입니다. 제 옆에 학생은 제 딸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아빠와 같이 이제 온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유승민 그리고
그리고 그의 딸 유담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 곁에 가서 사진 찍고 사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공간이 그 14분 중에 가장 비정한 정치, 딸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정치다, 현실이라는 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딸이 저렇게 아빠를 든든한 네. 우군이 돼준다고 하는 것은 아빠에게 엄청 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비록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선거 후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딸이나 부인은 전혀 선거 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시라고 화이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인들, 그리고 아들, 딸까지 자녀들은 효도 전쟁, 그리고 부인들은 내조 경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치열한 대선 유세 장면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